재미있는 투표가 SNS X 있잖아요. 트위터. 네, 트위터에서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가죽 자켓을 입은 한준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목폴라 중에 어떻게 더 멋있냐 뭐 이런 거. 네. 제일 높은 건 고를 수 없다네. 고를 수 없다. 이거 다 계급장 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해서 할 때는. 근데 대표님이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네. 좋았네라는 건 평소에는 저 정도까지 좋진 않다. 이제 제가 그 대선 때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네. 그 128일간을 보면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스타일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옷 스타일이요? 네. 점점 좋아져요. 사모님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사모님도 있었지만은 주변에 있던 저희들이 조언을 많이 했었죠. 그러셨구나. 어제 스타일 좋으신데 어제 같은 때 그 방송을 했었잖아요. 3프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실시간 좀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방송 마치고 지하철 타러 이렇게 쭉 가는데 3프로 TV가 지하에 있더라고요. 오픈 스튜디오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네.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계셔서 제가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뭐 밖에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박주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민 의원님 옛날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되게 촌스러웠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그 컨설팅 뭐 이런 것도 받으셨고 그 컬러. 퍼스널 컬러 상담도 받으시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하셨죠. 네. 두 분의 과거도 뭐 남자 많이 발전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저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오늘 헌재에서는 윤석열 씨에 대한 최후 변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변론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대요? 저도 궁금했는데 국회 봉쇄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을 했다라고 지금 윤석열 측 대리인단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또 북으로부터 국가 수호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딱 바꿔서 얘기하면 윤석열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은 이 사람들이 쇼를 하기 위해서 월담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많고 탱크 가고 이거 생중계로 봤는데 이 얘기를 최후 변론에서 했다는 게 이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PPT 다 띄워가면서. 그럼요. 자기네들도 본회의장 들어오고 싶은데 막혀서 못 들어왔다. PPT로 다 띄워줘요. 이렇게 막혀서 못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카톡방 보여드릴게요. 막혀서 이렇게. 무슨 의원들도 막혀서 못 들어왔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주장을 했고. 이게 최후 변론이라는 거는 약간 게임을 이제 이 선거에 대한 약간 포기 아니에요? 이기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종 변론이 있으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후 변론이라는 건 이제 변론을 마치면서 당사자들의 마지막 입장을 듣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변론 절차는 끝나고 평의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의 절차는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제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봤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느냐를 서로 의견 교환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또 기사를 하나 보니까 27일에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9번째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쟁의 선고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아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헌재가 2번이나 입장을 밝혔어요. 임명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아마 그렇게 날 겁니다만 미리 만약에 임명을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면 그러니까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변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변론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건 8명 재판관이 9명으로 되면서 새로 재판관이 구성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변론 절차 갱신을 해달라고 윤석열 측은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평의에는 관여를 못 할 겁니다. 평의에는? 네. 그래서 8명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변론 절차 갱신이라는 절차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입을 안 하는 거니까. 아마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는 거 일정을 잡지 않았나. 그럼 선고할 때 투표를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겠죠. 그렇죠. 평의에 관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는 관여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군요.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는 궁금한 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을 공지해 줍니까? 언제 우리가 선고하겠다 이런 날짜를? 두 가지 방식이에요. 언제 우리가 선고하겠다고 지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변론을 종결하면서. 보통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재판의 경우에는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평의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니까 추후에 정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추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후에 지정해서 알려준다. 저희가 그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 그 시점쯤 되면은 이 최종 그러니까
그 탄핵을 인용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뭐 최고위 때도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도 있는 거긴 하죠. 그 가능성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 그 대리인단 측, 즉 변호사들은 부정했죠. 그럴 리가 없다. 네. 실제로 그 뒤로 그런 발언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고 있어요. 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진 하야. 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서초동의 로펌 바닥들에서 뭔가 자문을 구했다라든지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 뭐 진위 여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고일을 알려주지 않고 추정이라고 얘기하면 언제쯤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알려줘요? 네, 며칠 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이가 무르익어서 다음 주 정도에 선고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알려주는데 보통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선고하니까 어느 중가에 목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3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든 3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든 그렇게 되겠죠. 쉬는 날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3월 둘째 주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대충 한 15일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고 조금 빠르게 한다라면 그거보다 한 주 먼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략 7일 정도 되나요? 7일, 14일이 이렇게 해서 3월 7일 또는 14일인데 3월 7일 날 하기에는 좀 약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르. 예, 그러니까 이제 3월 14일 날 할 가능성이 있고 3월 14일을 해야 대선 때도 그 연휴 시즌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장점이 있어요. 그 대선 연휴 기간들 때문에 5월 첫째 주에 연휴 기간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3월 둘째 주 정도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는 오늘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들이 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소식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중요한 녹취가 하나 풀렸어요. 저는 이 녹취를 보면서 이게 사실 이제 창원지검에서 지난 11월에 작성했던 걸로 보이는데 검찰 조사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전화 녹취 파일인데 김건희 여사, 저는 여사를 쓰고 있어요.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 사이의 전화 녹취 파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지난 6월 보궐선거에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그 정황이 좀 나타난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가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네,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하여튼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예. 저게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이루어졌던 통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루 전날은 뭐냐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도 역시 하루 전이었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 저 정도면 사실 너무 확신범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냥 김건희 자리에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되었다. 난리 나죠. 진짜 0.1초만 생각해봐. 이미 언론 수천 개가 나오고 이미 탄핵됐어요. 탄핵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제 구인 압수수색 이거 아닙니까? 자꾸 너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너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나쁜 방향으로 무뎌지고 있어요. 네. 나쁜 방향으로. 빼박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녹취가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 녹취가 있기 약 40분 전에 윤석열 당시 지금도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녹취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김영선 좀 해줘라. 그 녹취가 있었던 건데. 말이 많네. 그거를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녹취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권성동도 나오고 윤한홍도 나오고 윤상현도 나오고 많은 의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인물들도 앞으로 점점 더 나오게 될 텐데 이런 파장들이 좀 더 커지긴 하겠죠.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녹취록이 나온 경로는 대충 저는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간간히 검찰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들이.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검찰이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아마 소환할 겁니다. 근데 이미 그러면 검찰에 확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근데 왜 이제 와서 흘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고민과 판단입니까? 네. 계산입니까? 계산이죠. 질문 좋았어요. 이제 아마 소환하고 조사를 다 해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또 한 번 정치적 고려를 할 거예요. 최종 결정이요? 예를 들면 어떤 최종 그러니까 결정? 김건희 여사를 제 생각에 창원지검에서 수사한 거는 네. 관련자들이 뭘 알고 있고 뭘 갖고 있는지를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조사를 사사치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에 보내서는 중앙지검에서 이제 관련된 자를 소환하면서 어디까지 자르는 게 좋을까를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어디까지? 그게 잘하는 짓이에요, 원래 검찰이. 네. 사건을 덮기도 하고 키우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의 발작 버튼이 맞았구나. 한 라인만 통한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도 통하고 김건희랑도 네. 통하고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약간 상상 영화 속에도 본 적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이제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특히 경선 과정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특정 시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 특정 시점을 저희가 잡아볼 수 있는 기사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녹취가 막 풀려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한국일보에서 단독을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윤 부부 당대표 공관이 모두 포섭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보고서로 해서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까지 포섭을 했는데 이때 바로 그 윤상현 의원을 공천위원장에 배치를 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쭉 기사들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공천 개입을 만약에 이런 증거들이 나왔을 때 처벌은 어떻게 받아요? 이거는 무조건 감옥에 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대표적인 거 아마 업무 방해일 거예요. 업무 방해. 그러니까 공천이란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될 거고. 제가 가볍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그래도 이게 사실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가볍다 뿐이지. 네. 사실 굉장히 이제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관련돼서 돈이 오갔다거나 또는 어떤 금전의 대가로 실제로 그럼요. 김영선의 경우에는 금전의 대가로 공천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 받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그 창원 쪽의 보궐선거가 그 확정된 직후 22년 4월로 보고 있는데 이때쯤 돼서 청탁이 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저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했었다는 얘기는 계속 진술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본인이 먼저 명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야, 단독이 아니라 경선하라는데 네. 확인해봐. 하니까 지금 저렇게 전화가 쭉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고 또 소통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도 굉장히 깊은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나왔을 때 선의의 조언이네 어쩐 이상한 얘기를 막 하면서 7불석 회동이 사실 김영선 공천 관련된 내용을 까냐 마냐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보면 이제 실은 정치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익힌 사람이라 이 정치 기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또 어떤 태도로 보일지 궁금하긴 한데 오늘 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는 네.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어라고 딴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검찰발로 나오든 아니면 한국일보처럼 검찰발로 나오는 내용들에 본인들의 취재까지 더해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에 대한 소환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할 거고 네. 어느 범위에서 자르느냐에서 정치적 고려를 심하게 할 겁니다. 네, 어디서 그리고, 자를 것이냐. 네, 어느 대선 후보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왜냐하면 윤석열하고는 이미 손절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하고 손절했다는 것만으로 그럼 검찰이 다음 정권에서 뭔가 보장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그럼 플러스 알파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떤 후보를 돕거나 어떤 후보를 죽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정치적 자기 역할과 의미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검찰의 입장에 빙의해 보셨을 때 본인들도 빙의는 안 돼요. 해봐요 다 법조인이시잖아요. 해봤을 때 어떤 후보를 밀어줘야 본인들에게 좀 알파가 됩니까? 플러스? 설들은 분분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님도 요즘 검찰 돌아가는 게 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훨씬 전부터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을 그렇죠. 계속 반려하는 계속 거거든요. 이것도 수사범위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명태균 자료 들고 있으면서 뭐 소환이나 이런 거 하면서 기소 같은 거 안 나가는 거.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 안. 이것도 본격적인 요 정치적 고려인데
과연 누구한테 선을 대려고 그럴까?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이거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선을 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깔끔하잖아요. 지네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벌 받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다시 선을 최종적 아니, 결론은 그럼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손댈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결대로 수사하면 돼요. 나오는 대로 수사하고 정의를 구현하면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을 지들이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판단이겠죠. 결대로 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오가 딱 섰을 때 네. 예전에는 그렇게 결대로 할 때도 있었어요. 나오는 대로 족족한다 우리는. 그래요? 할 그럴 때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거나 이럴 때 보면은 검찰총장이 한 번씩 딱 진짜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범위를 조정해서 누군가 저쪽에 편을 들어주든지 누굴 네. 죽이든지 할 건지. 근데 요즘에 재밌는 얘기가 김종인이 계속 끝까지 가는 건 한동훈이다. 끝까지 가는 건 한동훈이다.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동훈 책을 요즘 보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써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사고 싶진 않은데 네. 궁금해서 사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오, 책을. 그렇군요. 근데 네. 한동훈 씨가 자기 21년 검사 생활은 다 뺐다면서요. 그 자기 소개란에. 네. 자기 이력에서. 이력에서 보면은 검찰 출신은 다시 안 뽑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걸 싹 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세탁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제 눈에는 윤석열 아바타인데. 맞아요. 너무 완전 아바타죠. 네, 너무 네. 똑같아요. 좀 남을 욕하기 전에 한동훈 씨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그 과거의 행적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실패한 인사라고 하고 네. 특히 지금 보면은 막 계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인사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네. 인사정보 관리단 법무부 산하에 있었어요. 네. 그런 책임도 다 져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요거 한국일보 기사 하나만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그 명 씨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김 전 의원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들을 보냅니다. 이런 이제 그 카톡의 내용인가요? 저기 좀 올라와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24일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에 당시 4월인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함성도 경기대 교수를 언급하면서 함 교수에게 토스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것까지 아예 보고 네, 갈까요? 볼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3월 29일에 이준석과 명태균 간에 오고 간 카톡 내용인데 네. 여기도 보면은 윤상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에 임명이 되는데 28일자로 공관위 출범 이후에 명 씨의 청탁이 아주 거세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들 저희가 이제 공천 과정에 많이 옆에서 공천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같이 관여해서 참여를 해보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 요만큼이라도 소문이 돌면 반발도 심하고 엄청 심하죠. 네. 이 정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관위에 누가 위원장으로 앉느냐, 또 당대표의 의중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가는 때에 이런 사안들이 지금 정황으로 포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은 누구죠? 이준석이죠. 이준석이죠. 네, 피해가기가 어렵겠죠.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 윤상현을 추천한 것도 명태균 아닌가요? 지금 뭐 그러한 내용들도 좀 나오죠.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앉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그렇죠. 작업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을 먼저 꽂아놓고 거기를 통해서 자기 민원들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좀 취득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쓸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김건희죠. 근데 명태균 씨가 뭐 이준석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치인들이 자기 전화번호에 140명 정도가 140.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당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부패되어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권성동 되거든요. 원내대표 자백했잖아요. 명태균 특검법은 보수 괴멸법이다. 괴멸법이다. 자백했잖아, 자백. 이거는 모를 리가 없어. 쟤도 저렇게 해주고 나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명태균한테 가야 돼. 약간 이게 그냥 그랬던 것 그들에게는 같아요. 공천 네네.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이 창피해요. 점점 이렇게 그 열리고 흔히 말하는 대로 까발려지는 순간에 벌벌 떠는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는 의원들 명단을 알려줘라. 에피소드를 하나씩 까주겠다. 그게 선별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빨리 벗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검찰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이제 저희가 좀 보면 알 것 같고. 네. 우선 저희가 명태균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명태균 특검법은 원래대로라면 27일 날 본회의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현재는 좀 잡혀 있는데. 네, 그래서 27일 날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아마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에서 최상목
대행이 네.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부를 안 할 수도 있고 첫 네. 번째는 거부를 한다 그래도 저희가 제2표결을 해야 될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돌아왔을 때 저희가 윤석열 탄핵 여부를 보고 제2표결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약간 저희한테 약간 재량이 좀 더 많이 생겼죠. 여기가 좀 많이 생겼죠. 네. 17일에 어쨌든 표결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자, 또 하나는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네. 네. 이게 그 명태균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지방선거까지 홍준표를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던 정황들이 좀 쏙쏙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홍준표 복당을 힘썼다 이런 얘기를 한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야를 넘나들어 나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복당시켜주면은 그래. 김종인이가 얼마나 했는데 결국은 그래 복당 안 시켰나. 자기가 안 그랬나. 자기가 큰절 올리고 식사 대접하고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면서 김종인은 내보고 그래 복당시키다라고 김종인 만나게. 그래가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 그 김종인 그때 내가 했잖아. 차라리 내 같으면 김종인 그것도 가지고 김종인하고 맨날 공치고 목욕탕 가서 김종인 아들도 없는데 내 같으면 씨발 같은 형님하고 등이나 밀어주고 한번 하나를 얻을 거라고. 다 가르쳐준 데문에 영감 더 욕이나 하고 막 샀대. 그래가 내가 가서 아이 위원장이 그저 어차피 나라의 지도자고 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니까 홍 대표가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 좁다 싶어 하는데 가서 식사나 함께 아이소 하거든요. 니는 자꾸 내가 왜 사태? 홍 대표가 하루에 5번씩 전화 왔어요 내한테. 5번씩 전화를 했다. 와, 아니 진짜 저 명태균이 저 사람이 뭐길래 김종인, 홍준표부터 다 와 대단하다. 본인이 내가 찍으면 무엇이든 된다라는 자신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확실하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불안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불안해. 내가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렇죠. 어떤 꼼수가 필요하고 뭔가 그런 가짜 조작이 필요한 사람들. 김영선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4선인가 5선을 한 국회의원이라는. 그분이 대부분 국회의원 생활을 그 고향 일산에서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 일산 지금 국민들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명태균을 정말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여론조사의 결과에 힘입어서든 네. 도움을 좀 받았고 그게 소문이 좀 났나 보더라고요. 특히 경남 지역 쪽에. 이게 소문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비밀리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다리 역할한 사람은 이거를 본인이 떠버리고 다니지 않으면 힘을 얻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나 도와줬는데 자기 딴엔 도와줬는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한 건데 라고 해버리면 네.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다 기부한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게 있었으니까 도와주는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명태균과 만난 적도 없고 사기꾼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심지어 통화도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들하고 주고받는 카톡도 공개됐고. 그러니까 뭐 트로트 뭐 공연. 네. 그다음에 뭐 같이 있는 사진도 찍혔잖아요. 찍혔고. 네. 뭐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그 명태균 씨 변호인 말로는 되게 좀 거친 표현이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적절할 것 같은데 껍질을 벗겨준다고. 아,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겨준다고. 네, 아니 껍질을. 속 시원한 변호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힘든데. 그러니까 자칫날 돼지 잡고 막 이런 게 되게 네, 시원하긴 했습니다. 이때 이제 홍준표와 김종인 이 두 사람을 연결해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당 대표인 거죠.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공천과 관련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명태균이 연결을 해준 것이다. 지금 네. 이런 이제 정황이 밝혀진 겁니다. 네. 근데 참 이게 그 아까도 이야기 나눴는데 네. 공천 시기가 되면 공천의 대상자들은 정말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럴 때는 뭐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점도 보고 누가 와가지고 뭐 좋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솔깃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파고들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도 되게 대종사 큰 스님이 계신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분한테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나눴는데 네. 나중에 가보면 야, 얼마 전에 누구 왔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많이 찾아오나. 마음의 안식을 위해. 네. 기분 좋은 절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가 같이 둘이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그 원효대사께서 돌을 닦다가 발견한 그 지역에 지은 사찰이 있어요. 네. 거기가 국가를 흥하게 한다 해서 흥국사인데
그 흥국사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세요. 시기가 되면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 네, 두 분은 저는 굳이 그런 데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진짜로. 네. 저는 성당을 갑니다. 네, 가는 거는 뭐 범죄가 아닙니다.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홍준표와 명태균 사이에 돈 거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5,700만 원 명태균 측에 입금했다? 네, 근데 지금 관련자는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노컷뉴스 단독으로 떴네요. 네, 관련자는 돈 거래는 있었던 건 맞는데 관련자는 그거는 이제 그 과거에 홍 시장을 알기 전에 자기가 졌던 채무에 대한 변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채무에 대한 하는데 변제였다. 조금 더 조사를 해야죠. 그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둘 간에 그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남아 있잖아요. 저희들 뭐 공직자들이 선거에 나갈 때는 재산 신고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인 간에 예를 들어 돈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도 다 증빙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주장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이거를 증빙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창원지검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게 이런 자료들 또는 이걸 정황 증거 다 갖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했더라도 처분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계속 중앙지검도 들고만 있으면 그 의심은 더 피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무려 그 이준석 씨나 홍준표 이 사람은 무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그 수사 보고를 한 게 지금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기관 이름이 PNR 아닙니까? PNR 피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서버 보관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이제 수사 보고서가 나온 거고 거기에 8명의 검사가 직인을 찍었다라는 것까지는 그래요?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 압수수색 했어요? 그래서? 했겠어요? 아니 8명이나 직인을 찍었는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는 열심히 해요. 네네. 그 모양새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아마 이 관련자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지, 뭘 갖고 있지를 확인하는 목적이었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진짜 검찰개혁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를 수 있지 이런 것들 가늠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멈춘 거죠. 그렇구나. 그 위에 이제 CBS 노컷뉴스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그 홍 시장 돈을 건넨 사람이 측근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입금 사실이 홍 시장이나 여론조사와는 좀 무관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제 홍 시장 아들 친구 이제 이름으로 이제 최용휘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최 씨가 해당 계좌로 갚으라고 해서 그냥 보냈다라는 해명을 했으면 말씀대로 수사를 해서 그 계좌를 그냥 열어보면 되는 것이고. 자, 아무튼 홍준표. 아니 홍준표 아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왜 명태균 계좌로 돈을 갖고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돈을 빌렸는데 왜 여기에다가 돈을 보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일도 나는 이용당하고 보니까 돈이 갑자기 생겼더라. 10억이나 벌고 막. 그럼 이것도 명태균 계좌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건가? 기분 나빴겠다. 기분 좋았겠다. 이용당. 이게 뭐 하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사해. 계좌가 있으면 좀 이용당하고 싶네요. 네. 자, 저희가 그 명태균 씨의 녹취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둘씩 풀리고 이에 따라서 각 언론사들도 아마 지금 취재들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추가로 좀 나오는 내용들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어제 이제 3프로TV의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출연을 하셔서 여러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가다가 그 생방송 현장을 보면서 아니 그 불팍은 5시 딱 고정인데 아니 저보고 이거 하라고 말씀해놓고 왜 꼭 일정을 잡으면은 5시 반 이렇게 잡으시나는 약간 불만도 좀 있었는데 그 앞을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스튜디오라 오픈 스튜디오라서 많이들 서가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진 찍어서 제 그 인스타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들 특히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그 화면을 하나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도 어쨌든 제목을 좀 뽑아야 돼서요.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모두 잘 사는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저보고 성장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성장을 얘기 안 한 일이 없어요.
아니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지 않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그 기본이잖아요. 네. 문제는 소외되었던 분배 복지 영역에 대해서 저쪽 정권이 너무 신경을 안 쓰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늘려라. OECD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됐냐? 다 아시잖아요. 과도한 부의 집중 때문이다. 양극화가 저성장의 원인이다 분석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극단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배주의자처럼 된 거예요. 근데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분배가 안 되는 성장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성장 안 하고 분배가 어디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될 일이니까. 네. 그런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저도. 지금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성장 회복이다. 그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장이 되면 그 네.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나 결과 배분을 좀 더 공정하게 하자. 그걸 통해서 계속 더 벌어져가는 이 격차,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여가자. 네. 예전은 양극화 해소 이런 말 안 써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축소, 완화. 해소는 거짓말에 가깝거든요. 네네. 제목 나왔는데. 양극화에서는 거짓말. 네. 그럼 과거 진보 정권과 가장 다른 그 이재명 대표님의 경제 플랜은 성장에 목적을 두는 부분입니까? 오늘 언론에 저는 헤드라인만 봤는데 이재명이 변했다. 뭔가 뭐 되게 바뀌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바뀌었다고 보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대표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그걸 주장해 왔던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동전의 한쪽 면인 성장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장만 하면 무조건 낙수 효과 등으로 인해서 분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다 된다고 보수 정권들은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도 성장 시기에는 오히려 성장보다는 그래도 분배에 좀 더 신경 쓰자 그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인 분배도 많이 신경 쓰자라고 또 민주당 정권은 얘기해야 하던 거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기준금리 또 낮춘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 전망치는 1.5%로 또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뭔가 분배를 얘기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 더 성장에 좀 방점을 찍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그쪽에 좀 더 노력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우연히 읽고 있는 책이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책을 처음 펼쳐서 읽어보면은 이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개는 기업이 성장하면은 기업에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러면은 마치 그 기업이 더 성장을 해서 낙수 효과 즉 네, 고용도 이들이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돈이 더 나올 거라고 어디에 더 생각하는데. 투자도 하고 네. 이럴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업들은 돈이 생기면 그거를 본인들이 자꾸 쌓아요 안에다가. 그렇다면서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안에 담겨 있는데. 네. 오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OECD, IMF가 최근에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나 경제 보고서들 보면은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닌데 성장만 하면 자동적으로 분배가 된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배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양극화가 완화되면 성장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기간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를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걸 분명히 하셨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럼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으니 이 두 개를 뗄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뭔가를 더 중시하거나 우선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은 좀 성장이라는 데 방점을 좀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과거의 보수 정권은 시장 논리에 맞춰서 성장에 좀 집중했습니까? 분배는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 논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주의, 친기업주의하고 친시장주의는 또 엄격히 보면 달라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주의의 성장이 아니고 예. 어떤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나오는 마리아나 마추카토라든지 그게 뭐예요? 아니 학자 이름이에요. 아,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혁신성장, 수정 슌페터주의라고 얘기하는
혁신 성장을 많이 강조하세요. 혁신 성장.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슈페터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으로 한정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최근에 수정 슈페터주의자들은 국가도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학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츠카토 같은 사람인데 마츠카토. 국가가 사실은 혁신을 주도해 왔고 국가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아이패드, 아이폰의 터치스크린 네. 누가 만들었냐? 이거 미군에서 만든 거거든요. 미군? 네. 아,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만 타면서는 GPS, 내비게이션 이거 미 해군이 만든 거예요. 미군이 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문샷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달로 인간을 보내겠다는 케네디가 선언한 프로젝트인데 네. 이 결과물로 나사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로켓 기술, 뭐 자동 항법 조작 장치, 컴퓨터의 소형화, 그다음 열에 견디는 여러 가지 섬유라든지 비행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구조 뭐라 그러죠 그 자재 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걸 엄청나게 미국이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국가도 혁신의 주체가 된다. 과거에는 국가가 뭔가 자본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 자본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망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이 수정 슈페터주의자들이나 이런 새로운 조류의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과 국가가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고 그게 네.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켰다는 혁신에,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컬러 TV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 한국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네. 일본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컬러 TV가 없는 거야. 아,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네, 있었어. 그래서 네. 정부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요. 기업들 다 와. 야, TV 관련된 거 만드는 기업들 다 와. 이래서 단시간 내에 컬러 TV를 만들어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하나 틀린 게 경제 성장 정책을 안 취하는 정부가 어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 정권이 그런 걸 안 해요. 보수 정권이 그냥 놔둬요. 아.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도 하니까. 산업 정책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IMF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네. 적극적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네. 그때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일면이 그거였어요. 네. 경제는 위기인데 정부가 안 보인다. 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렇게 혁신, 국가 주도의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들 근데 이런 국가 것들 주도라 그러면 또 오해를. 약간 사회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 여러 역할을 통해서 혁신. 성장과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해주고 기업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시에 국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혁신의 주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고 초보적인 내용이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어요. 에너지 뉴딜 이런 것들 네. 나왔었거든요.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디지털 뉴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초보적인 산업정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는 것들 좀 더 세습 경영부터 좀 많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대기업의 독식 네.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주의와 기업주의의 길어지면 안 된다. 네. 아무튼 너무 재밌네요.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간다. 네. 네. 경영 요거 마지막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네. 박주민 의원님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도 실용 또는 이제 중도 보수. 그리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우클릭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즘 뭐 말도 안 되는 공격들도 네. 있고 하다못해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세,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거에 대한 공격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 뭐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의 요즘 경제 정책은 칵테일 경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섞어요. 오, 저거하고 칵테일. 저걸 섞네 이렇게 얘기해요. 효과 있는 건 다 섞었어. 네. 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할 때도 칵테일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이약저약 해가지고 어느 나라나 지금 칵테일적인 경제 정책을 씁니다. 이걸 쓰지 못하는 나라는 이념적 국가죠. 나 이념이 이렇게 뚜렷해서 이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경제 정책은 안 써요. 안 쳐다봐요. 근데 경제와 외교를 이념적으로 가장 해왔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쵸. 외교도 이념적으로, 경제도 이념적으로, 안보도 이념적으로 그래서 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부나 가장 자기네 나라에 맞고 가장 자기네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은 마구잡이로 섞어서 잡탕적으로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의 경제 정책은 수정 슈페터주의와 주류 케인즈주의의 결합 형태를 많이 써요. 이것도 사실 이상한 조합이거든요. 칵테일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낯선 칵테일인데 그런 칵테일을 막 써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네.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알맞은 것을 흑묘, 쓴다. 백묘 네. 뭐 이런 얘기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칵테일이고 실용적으로. 실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자기 시대를 만났어요 지금. 네. 원래 자기는 실용주의자고 제일 네. 잘하는 것이고. 네, 실용주의자고 네. 여러 가지 좋은 것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성과 네. 내는 거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칵테일. 자, 오늘 우리 근데 박주민 박주민 의원님과는 의원님 너무 박식하시네요. 제가 아니,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아니, 그
확실하지 않고요. 아니 틀린 너무 것도 생각을 많아요. 많이 하시고 대단하시네. 틀린 거 많아.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사실 박주민 의원과 친구인데 제가 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때 강의를 들었던 게 박주민 의원의 헌법 강의. 아, 그렇군요. 그 책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박식해요. 훌륭한 들어보세요. 친구입니다. 틀린 거 많이 무슨 많고요. 질문이든 이렇게 대답하는 의원분이 아니, 저기 그렇진 않죠. 그렇죠. 드문데, 예. 저도 아주 틀린 그냥 거 쏙 많고 빠져서 다 들었습니다. 찾아보세요. 꼭 다 점검하시고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오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다음 순서 가기 전에 네. 잠깐 화면 하나 보시고 네, 다음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변론 진술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일 피청구인이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민들의 목소리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네. 손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김용만 의원께서 이분은 꼭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오늘 모신 분입니다. 박지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불팍을 비롯해서 이 전체 델리민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님이시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스튜디오 공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스튜디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는 이제 당사 쪽으로 새 집에서 네. 새로운 밝은 환경에서 할 수 네.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한준호 최고위원님이 안 계실 때 김성애 대변인이 네.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박지혜 의원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날. 그렇구나. 그래갖고. 그때 한번 오셨었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저희 야구 얘기하니까 구단주 같은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아, 그래요? 저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네. 이제 권력자시라서 네. 네, 제가 아부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상임위 옆자리라서 되게 케미가 좋으시다고 했는데 상임위 어디에 계신 거예요? 뭐 어디 계세요? 산업통상자원, 네. 산업통상자원.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런 오, 것들 중요한 하는데. 곳이네요. 요즘 제일 네. 중요한 데죠. 네. 경제 관련된 이제 상임위가 여럿 있는데 이제 정무위, 뭐 산중위, 기재위 보통 이렇게 경제 관련이고 요즘 뭐 반도체법 관련된 이슈가 핫하잖아요. 네. 저희 산중위에서 하고 우리 또 박지혜 의원님이 에너지, 기후 뭐 이런 거 관련이 많으신데 오, 네. 뭐 한국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 네. 담당하고 있고. 지난번 맞아요. 얘기를 하긴 했을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 당의 영입 1호입니다. 22대. 아, 그래요? 네, 영입 1호로. 오. 제가 그때 오래된 과거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당시에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영입 대상자들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할까 네. 뭐 인터뷰도 따고 그러는데 그때 영입 1호가 환경 분야의 전문가. 아, 그럼 네. 박지혜 의원님은 환경 쪽에 오래 일하셨던 분이신가요? 네, 환경, 기후, 네 그런 아, 쪽으로. 그렇군요. 네. 저도 환경에 관심 아주 아,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린피스에 기부 지금 10년째. 우리 지금 플라스틱으로 네. 생수를 마시면서 저는 빨리 그래서 치우고 일단 컵으로. 네. 컵으로 저희 그 컵을 만들었어요. 네. 네, 네. 컵을 새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플라스틱 덜 쓰려고. 자, 첫 소식 전하기 전에 네. 지금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최종 변론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거 정말 읽어드리기가 좀 그런데 계엄 선포를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내란이라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나 하고 있고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때문이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오고 가네요. 박주민 의원이 네. 핸드폰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블랙 요원처럼 저희가 전달해드렸습니다. 그 자리 뜰 때 한 번에 못 가시는 분들 꼭 계셔요. 좋게 표현하면 이제 허당미라고 하죠. 아, 예. 허당미. 김한규 의원님은 박주민 의원과 학교를 같이 다니셨잖아요. 예, 뭐 같은 학번인데 네. 과는 다르긴 하지만 네네. 박주민 의원님이 이제 재수하셨고 나이는 그래서 저보다 하나 위라서 이제 네. 깍듯이 어른으로 모시고 있고 저희가 관계가 좀 네. 애매해요. 나이는 저하고 김한규 의원님과 같고, 네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학번되는 박주민 의원과 제가 같고 그래서 제가 한준호 중간에 딱 의원님이 있습니다. 빠른 74. 아, 이거 빠른 소위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윤석열 씨가 제일 잘하는 거. 나이 한 살 줄여주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딱 하나 마음에 들거든요. 빠른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쪽도 못 끼고 저쪽 못 끼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저희 오늘의 베스트볼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오늘 측정해볼 첫 번째 발언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누구보다 장인보다? 예,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예. 라고 하면서, 예. 홍준표 말대로 하면, 명태균이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서벌지고 불에 들어간 꼴이었는데 이제 곧 밝혀지겠습니다. 우리는 진술을 했고 네. 물증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명태균이 두 번 더 만난 사람은 오시훈이 아니라 오징어입니까? 저분을 모시고 싶네. 네, 오늘 2개 나왔습니다. 홍두깨하고 오징어. 오징어냐. 네, 오징어냐. 두 의원님들께서는 요거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 여기 스케치북에 구종과 구속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요 같습니다. 발언과 관련해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간 해산물 쪽이랑 인연이 많네요. 생태탕도 생태탕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아니 근데 어떻게 명태균 씨만 만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고. 네. 네, 이런 분들이 특검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됐나요? 네. 네. 네, 어느 분부터 볼까요? 동시. 우리 박재원님? 이거 한번 겹친 것 같아. 내가 먼저 들어야 돼. 네. 돌직구 159. 구속도 비슷해요. 직구. 네. 방송국 160. 생각이 비슷한 거죠. 이제 옆자리 앉다 보니까 정리가 돼갖고. 네네. 먼저 얘기하시죠. 왜냐면 내용도 같을 것 같아서 먼저 하시죠. 아, 예, 뭐 승부는 직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거짓말로 일관하니까 계속 말도 바꾸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솔직하게 화끈하게 다 얘기하자. 이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언 중에 보면은 섣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꼴이다. 이제 곧 밝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김한기 의원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저도 160을 생각했는데 이제 159를 얘기한 거는 네. 사실 명태균 씨가 뭐 저희가 듣기에 좋은 내용들, 이제 숨겨진 진실들을 얘기해 주셔서 좋은데 사실 이분이 얼마나 괜찮은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선이 확정되면 본인이 또 이 두 사람, 홍준표, 오세훈 이 사람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아니 뭐 지금 고발하면 되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고 뭔가 이 사람도 이게 여당 쪽하고 계속 어울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1km만큼은 못 믿겠어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분이 직접 나설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상권 변호사라는 분이 대리인처럼 얘기하시는데, 남상권 변호사라는 분은 또 찾아보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때 그 밑에서 정무조정실장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니까 왜 네. 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기본적으로 홍준표 당시 도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고하게 지금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기도 그냥 감정을 실어서 홍두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명태균 씨만이 아니라 이 변호인도 그러네요.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권투로 따지면 잽. 잽. 네, 야구에선 견제구 같은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말씀대로 본인이 지금 던지려는 구질을 안 보여주고 살짝 비껴서 던졌는데 나 이 정도 던질 수 있어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자, 홍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은 다 부정하는 겁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뭐 홍준표 씨는 나 뭐 만난 적 없다. 사실 제일 간단한 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통과시켜서 특검하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온몸으로 막고 네. 거부권 요청한다고 했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한 게 어쨌든 이 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의 리스트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목숨 걸고 맞을 것 140명의 같은데.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막는다고 막히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세상에 알려져야 좋은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다시 좀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힘써 주세요. 최상목 씨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할 때입니까? 무슨 할 일이나 똑바로 하시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선 차라리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윤석열, 김건희 특검은 통과시켜줘도 명태균 특검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본인들에 그렇죠. 관한 얘기고 이분들이 사석에서 만나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초반에는 자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줄 모르고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하다라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 비판 안 해요. 잘 보시면 명태균 씨가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가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열이 받아갖고 공격하는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하고 절대 네.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씨의 그러니까요. 특성상.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해요. 한간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당 3년만 하고 물러나라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생각했던 게 이준석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의원에 대해서는 애정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합니다. 명태균 씨가 네네. 있든지 말든지 처벌 받을 깃을 받아서 감옥에서 부르면서 하시기를 안물안궁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지금 종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제 됐죠. 생각에는 아직도요? 거의 네. 9시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마지막 변론에서는 그 각각 그러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시간 제한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정해놨죠. 정해놨어요? 지금 대리인단한테는 각각 2시간씩 대리인단에 2시간씩. 예,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청래 소추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하고는 시간 제한 없이 하도록 했는데 네. 한 30분 정도씩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제일 처음에 증거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휴식도 있고 하다 보면 거의 9시 정도나 돼야 다 끝나지 않을까. 모르죠. 또 뭐 대통령이 자기가 뭐 한 일장 연설을 또 한 2시간 3시간 할지. 길게 쓰지 않을까. 시작은 안 했군요. 최후. 길게 하지 네. 않을까요? 뭐 국무회의 하면 혼자서 1시간 중에서 그러니까요. 50분 떠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크게 그것도 궁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나온 변호인단 분들의 의견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월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에라도 정말 국민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 뭐 이렇게라도 하면 약간의 네. 동정심이라도 생기고 조금 마무리가 좀 좋을 텐데 그 기대는 저버렸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도 12시간 준비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준비만. 네, 준비만. 그래갖고 네. 과연 30분 내에 다 하실 수 있을지. 왜냐면 준비했다가 이제 오늘 이제 대리인단 측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엄한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또 대해서도 즉흥적으로 반박하실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과연 이제 30분 내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본인이 SNS에다가 하고 싶은 말들 있으면 해달라, 요구해달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네. 이런저런 얘기들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담아서 30분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면은 즉흥적이기보다는 상당히 공들여가지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명연설.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이번에 정제된 말씀하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명연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거 하나 좀 물어보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아까 박주민 의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종결을 하게 되면 3월 중순경에 아마도 네. 헌재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선고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탄핵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하야인데 이 하야 카드가 박주민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그 서초동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러한 자문들을 지금 구하고 다닌다라는 소문들이 들린다고 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죠. 근데 장점이 뭐가 있나요? 하야 한다고 해서 신분을 유지한 신분이나 대통령 유지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나중에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뭐 마찬가지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헌재 결정문이 네. 문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으면 이제 본인이 잘못한 얘기가 서면으로 쭉 나오면 그게 이제 대선 내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 혹시라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일부라도 그 12월 3일 날 관여도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래서 아예 그런 공적인 결정문을 안 만들려고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탄핵은 원래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하는 건데 네. 사퇴를 해버리면 하나 가능한 거는 이제 결정문을 안 남긴다. 네. 그러면 혹시 본인의 이제 내란죄 사건에서도 또 이제 헌재 결정문이 또 증거로 사용되거나 본인한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법률적으로 과연 사퇴가 되느냐 탄핵 소추가 된 상태에서 부분이 굉장히 그것도 지금 선례가 없기 쟁점사안이죠. 때문에
저는 하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면 하야의 효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는 기록상 남길 필요가 있어서 저는 결정을 어떻게든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하야를 외치든 뭐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선고를 할 것이다. 그분들도 지금 몇 개월 일했는데 억울하잖아요. 헌법재판도 넘어가기 전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MBC 라디오에서 만날까요? 네, 얼른 가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0차까지 탄핵 심판 이제 변론이 있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두 분에게 저희가 미리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는데 먼저 박재희 의원님이 고르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저 표현이 뭐 그 어디서 왔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좀 있었고 네네. 한데 이 장면을 꼽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문학적인 표현이었잖아요. 저 사람에게 나오지 않을 네, 만한. 저런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문학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뭐 김영현 장관이나 여러 사령관들의 증언 막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잖아요. 그때 네.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아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면서 사실 이제 저는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사실 조금 뭐 착잡한 기분이지 않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허망한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 헌법재판에 있어서 사실 탄핵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네. 그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가. 네.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다 아니다. 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정말 없구나. 그리고 현실 인식이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저는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정신적인. 그러니까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라고 그 확정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만 해도 그날 당일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국회 진입을 하고 달리기를 정말 오랜만에 해봤어요. 두 분도 그날 뭐 굉장히 정신없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10시 40분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일하고 있어야지. 그날 전 일하고 있다고 걸어갔어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전 정문에서 국회의사당 본관까지 뛰어가는 게 정말 너무 길게 느껴졌었어요. 다들 오랜만에 뛰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날 이후에 신기하게 저는 이제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한 6시 40분쯤 되는 그때부터 운동을 하거든요. 예전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러닝머신에 우리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꽉 차 있습니다. 계엄의 긍정적인 효과네요. 뛰어보니까 달리기를 좀 연습을 해둬야 되겠다. 자, 그럼 김한규 의원님 꼽은 장면 한번 VCR 보고 갈까요?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진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개 소리다 이렇게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거를 좀 분석을 하자면 그냥 이건 자백이에요. 법률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한 무슨 말이냐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안 따른다라는 거는 본인의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
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자백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고 네. 저는 지금까지 이 변론 중에 거의 유일한 자백이었던 것 같고 이게 4차 변론인데 네. 물론 저는 1차 변론 시작하기도 전에도 이거는 무조건 8대0 탄핵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결정문이나 나중에 내란죄 관련해서 형사 판결문에도 그대로 사용될 것 같아요.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런 자리에서 본인을 변론할 때 굉장히 저도 사실 그 이재명 대표님 그 대선 후보 당시에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공선법 재판을 받을 때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재판장에 한번 서본 적이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답을 짧게 하고 뭐 책 잘 필 만한 내용들은 다 빼고 하는데 저기서 뭐 졸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 하는 걸 보면은 저게 과연 검사 생활을 저렇게 오래 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실 때 좀 그런 점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 탄핵 사건이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한테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변호사도 묻고 판사도 물어봐요. 네. 근데 이번 탄핵 사건은 피청구인 신문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재판장이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네. 이 피청구인한테 당신이 이 법률 위반해갖고 이 자리에 소추가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냐,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요번에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사건, 형사 절차를 준용을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 절차를 안 하기로 이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긴장을 안 한 거예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판사가 물어보거나 검사가 물어보거나 하면 피고인들은 혹시라도 말 한번 잘못하면 이게 유죄의 증거로 그쵸. 사용되잖아요. 긴장하죠. 근데 저거는 지금 이제 통상적인 피고인 신문이 아니라 그냥 변론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제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을 쭉 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앞뒤가 모순되고 결국 변명들을 길게 하다 보니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형사사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지금 말을 많이 했는데 저 특히 4차 변론에서 자백한 거는 사실 자백 없어도 당연히 탄핵이긴 한데 네. 아마 결정문에서 양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인용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뭐 마지막 질문이긴 했었는데 이제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지금 오늘 지나고 나면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과연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 언제쯤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국민이 탄핵이 인용될까를 궁금해하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될 것이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아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 미리 이제 헌법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실망할 테니까 본인들의 지지자들 네. 마치 알 수 없는 것처럼 기다려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절차를 자꾸 공격하는데. 사석에서 보면 저분들도 상식이 있는 분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뭐 다른 분하고 방송했는데 의욕이 없대요. 의욕이 없다. 사석에서 뭐 이렇게 방송에 와서는 엄청 세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다 알고 맞아요. 있고 막아주기가 힘들죠. 네, 타이밍만 이제 저도 궁금해요. 정확히 며칠에 할지. 통상적으로 금요일 날 하기 때문에 3월 7일 내지 14일 아닐까 했는데 요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선고한다고 선고한다. 오늘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례적으로 목요일 날 선고를 하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도 꼭 뭐 7일이나 14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한 10일 전후이지 않을까 싶고 예전에는 박근혜 탄핵 사건 때는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처음 재판관들이 평일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요번에는 중간중간에 평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좀 복잡했어요. 무슨 K 미르 스포츠 재단 뭐 다 들어가고 뭐
뭐 이재용 말 사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안이 복잡했는데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네. 시작하기 전에 예단을 갖고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네, 다만 저분들이 네.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 문제 제기 안 하도록 그냥 충분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부르고 싶은 증인 부르고 저 사람들은 뭐 메모가 중요하다고 한참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고 표정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재판관들은 그런 얘기에. 할 수 있는 말 다 네, 해봐라. 결론은 누구는 99%라고 하는데 저는 100% 가능성 100%로 인용된다고 생각해요. 네. 초반에는 약간 너무 다투니까 네.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중반 이후부터 최근에는 많이 긴장감이 낮아진 것 같고 8대0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나. 아니 법조인이 처음부터 긴장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훌륭한 법조인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탄핵 심판은 결정이 이루어지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대선 일정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하면서 그 결정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네. 뭐 그 얘기가 그럼에도 오늘 많이 돌더라고요. 불구하고 네. 그래서 뭐 3월 10일 전후 그래도 그런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 의원들도 그런데 기자들의 취재가 좀 제법 정확하게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저도 오전에 여러 기자들하고 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모이는 날짜가 있긴 하더라고요. 3월 둘째 주 정도로.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종 변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측의 뭐 이제 변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이게 마지막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 일종의 국민이 계몽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친중 성향을 드러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 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대단히 뭔가 좀 그 왜곡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발음이 좀 독특하다고 네. 화교 아니냐라고 공격을 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네. 이분이 영어가 더 편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국 발음이 네. 약간 교포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의 우호적인 분인데 친중적인 정말 사람이다. 잘못 짚었네요. 오히려 라고 하고 미국적인데. 네. 그래서 저분들의 주장이라는 건 다 이렇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고 네, 네. 오늘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2시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이건 맞는 뭐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3월 중순까지 기다리시면 네. 그러니까. 대선 60일 동안 이제 열심히 선거운동 할 체력만 쌓아놓고 계시면 된다. 민주당 의원들 뛰고 있잖아요. 네. 아유. 오늘도 아침마다 그래도 운동을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요. 해야겠네요. 운동을 열심히 개선하려고 지금. 네.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 네. 몸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뛸 준비하고. 자, 오늘 저희 두 분 모시고 오늘의 베스트볼에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말들을 좀 두루 살펴봤고 박지원 의원님 저희 이제 다음 주 만나뵐 때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 잘 해보도록 네, 잘 좀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트위터 이제 X라고 부르죠. X에서 한 지지자께서 민주당 본업 존잘 방송이라고 해서 저희 불법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소감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출연자분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173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될 텐데 이런 분들을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끝으로 저도 인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진행을 하시면 당연히 구독, 좋아요, 댓글 하시죠?